새벽 3시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형광등 불빛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낮도 밤도 아닌 그 빛은 흰 벽과 흰 바닥을 고르게 채우며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 감각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김지연은 플라스틱 의자 끝에 걸터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복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으나 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모니터에서 삑삑 소리가 규칙적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의 산소 호흡기가 낮고 무겁게 돌아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종종 걸음으로 지연의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녀는 그 발소리를 들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6살 딸 수인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폐렴 합병증이라고 했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수인은 거실에서 크레파스를 손에 쥐고 앉아 강아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귀 모양이 잘못되었다며 지우고 또 그리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던 날 밤부터 열이 올랐고 셋째 날 새벽에는 숨을 가빠하며 입술이 새파래졌습니다. 지연은 수인을 안고 그대로 택시를 탔습니다. 남편은 지방 출장 중이었고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꺼내 가족단체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 있어 글자를 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인이 중환자실이에요. 폐렴 합병증이래요. 다음 소식 알려드릴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읽음 표시가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의 누나. 숫자는 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채팅방은 새 메시지 없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무릎 위에 엎어 놓았습니다. 김지연은 38살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와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에는 출판사에서 교열 일을 했습니다. 꼼꼼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긴 원고를 앞에 두고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실수를 싫어했으며 남에게 패 끼치는 일을 특히 꺼렸습니다. 그런 성격이 직장에서는 유능함으로 통했고 가정에서는 믿음직함으로 통했습니다. 남편 한승준과는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났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결혼 후에도 겉으로는 여전히 그랬습니다. 다만 가정 안에서 그는 점점 자리를 비우는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출장이 잦아졌고 주말이면 친구들과의 약속이 생겼으며 수인이 태어난 이후에도 육아는 자연스럽게 지연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불만으로 쌓이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연이 원래 불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출판사를 그만둔 것은 수인이 3살 되던 해였습니다. 아이가 자주 아팠고 어린이집 등하원을 맡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다고 했고 친정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뜬 지 오래였습니다. 지연은 사직서를 내면서 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자리를 접었다는 것이. 그 후 5년을 그녀는 수인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른 아침 밥을 짓고 아이의 체온을 재고 소아과 예약 날짜를 외우고 예방접종 수첩을 챙겼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힘들지 않느냐고 물으면 괜찮아요라고 대답하는 것도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의 시계는 3시 2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으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허물어지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남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니까 버텨야 한다.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그 말이 주문처럼 자신을 붙들어 주기를 바라면서 핸드폰 화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채팅방에는 여전히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플라스틱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등을 기댔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등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변함없이 내리쬐었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중환자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이 새벽을 기점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수인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지연 자신에 관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정적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침묵 속의 메시지. 수인의 열이 조금 내린 것은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중환자실 담당 간호사가 유리창 너머로 지연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지연은 일어서면서 무릎이 뻐근한 것을 느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채 밤을 새운 탓이었습니다. 잠은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산소 호흡기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고 눈을 뜨면 닫힌 문이 보였습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창문 너머로 흐릿한 햇빛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수인은 침대에 누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볼은 아직 붉었고 코에는 산소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든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픈 아이의 얼굴이 저렇게 고요할 수 있다는 것이 지연은 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열은 많이 떨어졌어요. 아직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니고 오늘 밤 경과를 더 봐야 합니다. 보호자분, 오늘 좀 쉬셨어요? 네. 지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한번 보더니 더 묻지 않았습니다. 쉬지 못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을 터였습니다. 오후 2시가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지연은 병원 1층 편의점에서 캔커피 하나를 사들고 외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바깥 공기였습니다. 한강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직 3월이라 찬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형광등 아래보다는 나았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오빠 형준이었습니다. 야, 이번 달 전세 연장해야 하는데 여유 좀 있지? 500이면 되는데. 지연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초가 지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나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온 것은 묘한 멍함이었습니다. 이 문자가 현실의 것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어젯밤 중환자실 앞에서 홀로 앉아있던 시간도 지금 이 벤치도 그리고 오빠의 문자도 전부 같은 세계 안의 일이라는 것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캔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인이 중환자실에 있다는 메시지에는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돈 이야기에는 이렇게 빠르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준은 지연보다 4살 위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이 컸습니다. 쓰는 것을 아끼지 않았고 버는 것보다 빠르게 썼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형준을 나무라는 대신 늘 어떻게든 채워주었습니다. 지연이 그 역할을 이어받은 것은 결혼 이후부터였습니다. 처음은 형준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형준의 예비 신부 쪽에서 원하는 예식장이 있었는데 형준이 준비한 돈이 모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지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네가 좀 보태줘야겠다. 형이 힘드니까. 지연은 당시 출판사에서 모은 돈 중 300만 원을 보탰습니다. 갚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갚아진 적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의 병원비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사업 자금이었습니다. 형준이 직접 연락해 온 것은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전세 보증금, 생활비, 아이 학원비. 매번 이유는 달랐고 금액도 달랐지만 구조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과 함께 왔고 이번은 언제나 다음번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매번 줬습니다. 거절하는 법을 몰랐다기보다 거절했을 때의 뒤가 두려웠습니다. 지연이가 차갑게 변했다는 말, 살만해지니까 가족을 모른 척한다는 말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줬습니다. 조용히 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남편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 숨겼는지 아마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자발적인 도움이 아니라는 것을. 핸드폰을 손 안에서 한번 뒤집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형준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읽음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화면을 본 순간 이미 읽힌 것이었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 수인이 중환자실이야라고 써야 할까요? 그렇게 쓰면 형주는 무엇라고 할까요? 많이 힘들겠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돈은 좀 될 것 같지라고 할까요? 두 가지 모두 비슷하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병실로 돌아왔을 때 수인은 눈을 반쯤 뜨고 있었습니다. 열에 뜬 눈이었지만 엄마를 알아보는 눈이었습니다. 엄마. 응, 여기 있어. 지연은 아이 곁에 앉아 이마에 고인 식은 땀을 거즈로 닦아냈습니다. 수인은 그대로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작고 가는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아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이 손을 잡고 있으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못했는지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가족을 위해 조용히 내어준 시간들, 아무도 묻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던 피로들, 거절하지 못하고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고 괜찮다는 말을 습관처럼 입에 달고 살았던 세월. 나는 가족을 도운 것이 아니었구나. 그냥 그들의 계좌였던 거구나. 생각은 분노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였다면 차라리 쉬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서늘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 이제 비로소 인정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인이 작게 뒤척였습니다. 지연은 이불을 고쳐 덮어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자신이 먼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야 조금씩 실감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채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결심이라 부를 만한 것은 아직 뚜렷한 형태가 없었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감각이 지연의 내부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형준의 메시지에는 아직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끊김의 순간 수인이 일반 병실로 옮겨진 것은 사흘째 되던 날 오전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침대가 복도로 나왔을 때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인은 침대 위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열이 빠지고 나니 얼굴이 작아 보였습니다. 볼살이 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나가? 아직? 방 옮기는 거야. 병원방? 응. 수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지연은 침대 옆을 따라 걸으면서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틀 전 차갑게 식어있던 그 손이 맞나 싶을 만큼 온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일반 병실은 4인실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오후에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건너편 침대에는 노인 한 분이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지연은 수인의 이불을 정리하고 의자를 침대 옆으로 당겨 앉았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형준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야, 답 왜 없어? 급한 거 알잖아. 지연은 화면을 보고 잠시 있다가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수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문 앞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이 보였습니다. 저녁빛이 깔린 수면이 낮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형준이었습니다. 짧게 숨을 들이쉬고 받았습니다. 왜 연락이 없어? 바빠? 수인이 입원했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래. 많이 아파? 중환자실 있다가 오늘 일반 병실 왔어. 그렇구나. 많이 힘들겠다. 형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놀란 기색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크게 동요하는 기색도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그 목소리의 질감을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돈은 좀 어때? 많이 급한 건 아닌데 이번 달 안에는 해결해야 해서.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 듣고 있어? 응. 어때? 지금은 모르겠어. 모르긴 뭘 몰라. 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해줘. 통화를 끄는 것은 지연이었습니다. 형준이 말을 마치기 전이었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끊고 난 뒤 후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연 스스로도 조금 낯설었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지연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형준이 처음 돈을 부탁한 것이 언제였는지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벌써 10년 가까운 시간이 쌓여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금액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합산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더하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3년 전부터는 매달 정기이체를 했습니다. 형준이 직접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했을 때도 지연은 바로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했고 며칠 뒤 이체를 설정했습니다. 50만 원이었습니다. 형준은 고맙다는 말을 그날 한 번 했고 그 이후로는 당연한 것처럼 굴었습니다. 매달 이체 내역이 빠져나갈 때마다 지연은 확인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보면 마음이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지연이 말하지 않았고 승주는 묻지 않았습니다. 가계 지출에 그 돈이 빠지는 것을 메우는 방법은 지연이 알아서 찾았습니다. 생활비를 조금 더 아꼈고 자신의 용돈을 줄였습니다. 옷 한 벌을 덜 샀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형준이 먼저 지연에게 안부를 물은 적이 몇 번이나 되는지 지연은 세어보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것은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수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의자에 앉아 잠든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떨리지 않았습니다. 자동이체 관리 화면으로 들어갔습니다. 목록 중에 형준의 계좌로 나가는 이체 항목이 있었습니다. 매월 25일 50만 원.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확인 창이 떴습니다. 자동이체를 해지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자동이체 해지 완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내리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준이 화를 낼 것이고 아버지가 전화를 할 것이고 어쩌면 내가 변했다는 말을 들을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대신 온 것은 이상한 고요였습니다.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을 때의 감각이었습니다. 손이 가볍고 어깨가 내려앉는 것 같은. 지연은 그 감각이 낯설어서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수인이 작게 몸을 뒤척였습니다. 지연은 일어나 아이의 이불을 고쳐 덮었습니다. 이마에 손을 올려보았습니다. 미열이 남아 있었지만 이틀 전과는 달랐습니다. 열이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몸이 스스로 싸우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지연은 그 이마 위에 손을 얹은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의 내부에서도 무언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들끓던 것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는 감각. 불안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남편과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형준이 어떻게 나올지, 이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처음으로 그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도망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자리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알고 있다는 느낌. 병실은 적막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사흘 전 응급실 복도에서 혼자 앉아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때의 침묵은 지연을 짓눌렀습니다. 지금의 침묵은 지연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에는 형준의 부재중 전화가 2통 찍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화면을 잠깐 바라보다가 조용히 엎어두었습니다. 오늘 밤은 아무것도 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오늘 하루 지연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이 내일을 버틸 힘이 될 것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들. 전화가 처음 울린 것은 새벽 6시 반이었습니다. 지연은 병실 의자에서 겨우 눈을 붙이던 중이었습니다. 핸드폰 진동 소리에 눈을 떴을 때 화면에는 아버지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끄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진동이 멈췄습니다. 수인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6시 40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7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지연은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면서 네 번째 진동을 느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밑이 어두웠고 볼이 꺼져 있었습니다. 사흘을 제대로 먹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전화가 끊겼습니다. 여섯 번째가 울렸을 때 지연은 병실 밖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연아,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 어릴 때부터 그 목소리는 지연을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응, 내가 이체를 끊으면 우리 어떻게 살라는 거냐? 단도직입이었습니다. 안부도 수인에 대한 물음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바깥은 아직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강 위로 안개가 얕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빠, 수인이 ICU에 있었어요. 어제 겨우 열이 내려갔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었겠지. 근데 그건 그거고 형준 전세는 이번 달이 급하잖냐? 그쪽은 어떻게 할 거냐?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했습니다. 집주인이 연장을 안 해주려 한다는 것, 형준이 이쪽 저쪽 알아봤지만 방법이 없다는 것, 자기네도 여유가 없다는 것. 지연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 복도 바닥의 한 점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들어온 이야기였습니다. 이유는 매번 조금씩 달랐지만 구조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 지연이 말했습니다. 응? 그건 동생의 미래고 이건 제 아이의 현재예요. 말이 나오는 순간을 지연은 나중에도 기억했습니다. 크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높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해야 할 것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를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침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이었다면 침묵이 불편해서 먼저 말을 꺼냈을 것입니다. 미안해요라든가 조금만 기다려요라든가 그런 말들로 침묵을 채워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다 끊겠다는 거구나. 아버지의 말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억눌린 한숨이 뒤따랐습니다. 지연은 그 한숨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 목소리가 낯선 사람의 것이었다면 차라리 쉬웠을 것입니다.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한숨이 가슴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자원을 이제 진짜 필요한 곳에 쓰려는 거예요. 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지연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손 안에 쥔 채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몸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울어야 할 것 같기도 했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이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방금 한 말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그건 동생의 미래고 이건 제 아이의 현재예요. 살면서 처음 해본 말이었습니다. 가족 앞에서 제 아이와 동생을 나란히 놓고 선택한 것은 그 말이 이기적인 말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었습니다. 형준도 마찬가지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처음으로 그 시선이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수인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잠깐 전화 받았어. 누구? 외할아버지. 수인은 잠시 생각하는 얼굴을 했습니다. 외할아버지를 자주 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그마저도 최근에는 뜸해졌습니다. 왜? 그냥 안부. 지연은 아이 곁에 앉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내 엄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나 태어나면 뭐 먹을 수 있어? 뭐 먹고 싶어? 삼겹살. 지연은 웃었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태어나면 삼겹살 먹자. 수인이 작게 웃었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오전 회진이 끝난 뒤 담당 의사가 지연을 복도로 불렀습니다. 경과가 좋아요. 이틀 정도 더 지켜보고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호자분도 좀 드세요. 보호자가 쓰러지면 안 되거든요.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쓰러지면 안 된다.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의례적인 말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지연의 어딘가에 가서 닿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서 있어야 아이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3년간 매달 50만 원을 보내면서 병원비 걱정을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지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지연은 자신을 지키는 일을 가장 나중으로 미뤄왔습니다. 아니, 미룬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뀌어야 했습니다. 작고 구체적인 것부터였습니다. 오늘 점심은 제대로 먹을 것, 오늘 밤은 조금이라도 눈을 붙일 것, 퇴원하면 가계부를 다시 정리할 것, 남편과 미뤄온 이야기를 할 것, 생각들이 천천히 가지를 쳤습니다.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전화를 할 것이고 형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감당해야 할 것들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이번에는 그것들을 등으로 받는 대신 정면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오후 늦게 남편 승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올게.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다행이야. 짧은 문자였습니다. 지연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썼습니다. 응, 와. 할 얘기 있어.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할 얘기가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말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더 미루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수인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기 새 있어. 지연은 아이 옆에 앉아 창밖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처마 아래 참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있다가 날아갔습니다. 작고 빠른 날갯짓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저녁 승준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처음으로 그 대화를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실의 빛 아래서 승준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저녁 7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지연은 수인의 옆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승준은 편의점 봉투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지방 출장에서 바로 올라온 탓인지 옷에 구김이 많았고 면도도 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왔어. 응. 짧은 인사였습니다. 승준은 침대 쪽으로 다가가 잠든 수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놀랐지. 승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지연을 보지 않고 수인을 보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응. 연락을 더 빨리 했어야 했는데.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따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승준이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컵라면과 삼각김밥이었습니다. 밥 못 먹었을 것 같아서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바라보다가 고마워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나와서 지연 자신도 조금 놀랐습니다. 수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병원은 저녁 시간에 조용함 속에 있었습니다. 낮보다 발소리가 줄었고 형광등 불빛도 어쩐지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할 얘기 있다고 했잖아. 승준이 먼저 꺼냈습니다. 지연은 무릎 위에 손을 모은 채 잠시 있었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사흘 동안 생각했지만 막상 이 자리에 오니 말의 순서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말하기로 했습니다. 형준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간의 정기이체를 말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결혼식 비용, 부모님 생활비, 크고 작은 금액들. 승준은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말하는 동안 정면을 바라보며 듣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말을 마쳤을 때 승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몰랐어. 말 안 했으니까. 왜 말 안 했어? 지연은 그 질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패 끼치는 것 같아서. 나한테? 응. 승준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이 한숨인지 안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소리였습니다. 그게 패야? 그냥 우리 일이잖아.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한번 내리깔았습니다. 우리 일. 그 말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우리 일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진다는 것이 지연에게는 오히려 많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나도 잘 못했어. 승준이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에서 내가 너무 빠져 있었잖아. 출장도 핑계였던 것 같고, 지연이가 다 알아서 하니까 나는 그냥 그게 괜찮은 줄 알았어. 묻지도 않고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다고 맞다고 말하는 것도 이 순간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다만 그 말이 들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얘기하자. 승준의 말은 짧았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수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승준은 침대 옆 보호자용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창가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사흘 전 응급실에서 혼자 앉아있던 것과 달랐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수인의 호흡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모니터에서 심장 박동을 알리는 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습니다. 삑삑삑. 처음 응급실에 도착했던 날 밤에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소리가 불안을 키웠습니다. 얼마나 더 올릴지, 갑자기 멈추는 것은 아닌지. 지금은 달랐습니다. 같은 소리인데 지금은 리듬처럼 들렸습니다. 살아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의 강이 보였습니다. 강 건너 불빛들이 수면에 흔들렸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병실 안에서 시간이 멈춰 있는 동안에도 바깥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서운한 일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알림이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형준의 문자, 아버지의 부재중 전화, 가족 채팅방의 새 메시지. 지연은 화면을 한번 훑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답해야 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내일도 모레도 거기 있을 것이었습니다. 지연이 준비가 되었을 때 열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병실 조명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낮의 형광등이 아니라 저녁의 간접등이었습니다. 그 빛은 흰 벽을 조금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수인의 얼굴 위로도 그 빛이 고르게 떨어졌습니다. 잠든 얼굴이 며칠 전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열이 내린 얼굴이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스스로 싸워서 이겨낸 얼굴이었습니다. 지연은 오랫동안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낳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으로 수인을 품에 안았을 때의 무게를, 그 무게가 두렵기도 하고 경이롭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 순간 온몸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연은 지키는 일에만 집중했고 자신을 잃는 일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키려면 자신이 먼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늦은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가족의 인정은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회복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그 말이 어디서 온 것인지 몰랐습니다. 생각이라기보다 느낌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지연에게 가장 진실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아도, 형준이 이해하지 않아도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지연의 삶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인은 자랐고 시간은 흘렀고 지연 자신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며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회복은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승준이 의자에서 깜빡 잠이 든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구겨진 옷 그대로 등을 기댄 채 자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라면 시작이었습니다. 지연은 일어나 수인의 이불을 한 번 더 고쳐 덮었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아이의 체온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의 열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온도였습니다. 손을 거두면서 지연은 창문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병실 안에 희미한 불빛이 유리에 반사되어 지연 자신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어두운 창 속의 그림자는 길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 그림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의자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의사가 올 것이었습니다. 퇴원 날짜가 잡힐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계부를 정리하는 일, 남편과 더 깊이 이야기하는 일, 형준과 아버지에게 자신의 말을 끝까지 전하는 일. 쉬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더 이상 그것들이 오기 전에 미리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인의 호흡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니터의 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준의 잠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 세 사람의 소리가 고르게 섞였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 소리들을 들으면서 오늘 밤만큼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지연이 감당할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지연은 여기까지 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